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며 토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발생률이 80%에 육박하면서 추석 이후 전국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공정하게 평가 선정해야 하는 외부 전문가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부 간부 2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천대유 대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치권과 공무원 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로 고속도로 곳곳이 혼잡했습니다. 방역 대책으로 포장만 가능한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40대 자영업자가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회 앞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는 사흘간 3천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910명으로 토요일 확진자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주말엔 검사 건수가 적어 확진자 수도 대폭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고향 등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 걱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시장,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입구는 폐쇄됐습니다. 지난 11일 시장 상인이 첫 확진된 뒤 지금까지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화탕미실 거울에 무슨 상이에요? 하루 토화탕미실 있는데 거기에. 앞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가락시장은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서울 강서구 시장에서도 20명이 새로 감염되는 등 추석을 맞아 모처럼 활기를 띈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도 토요일 기준으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명절과 겹친 주말 효과가 무색해진 겁니다. 수도권 지역 감염의 전국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만 하루 평균 1,819명 넘게 나오며 75일 연속 4자릿수 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37%에 육박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만 전국에 11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는 전담 공무원 6만 3천 명을 활용해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가 대부분인데 추석 연휴 고향을 찾았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는 점 거듭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노부모 걱정에 터미널 등의 선별검사소엔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성객으로 붐비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한 손엔 선물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고령의 부모님 걱정에 고향행 버스를 타기 전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도 이어집니다. 어머니 또 연세가 있어서 고령이고 그래서 혹시 코로나로 또 문제가 될까 봐 걱정돼서 그래서 미리. 쟤만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 동생 가족도 있기 때문에 조카들 때문이라도 먼저.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1,384명으로 77.8%에 달합니다. 7월 둘째 주 이후 10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엔 지난해보다 이동량이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실화할 경우 이달 말 확진자가 4,000명에 달할 것이란 질병청의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연휴가 지나면 주로 비수도권 위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동자제와 모임 시간 최소화를 당부하고 연휴 기간에도 전국 500여 선별진료소 외에 주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 17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경기 성남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보도해드린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불과 하루 만에 성남의 뜰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맡겨야 하는데 도시공사 측의 당초 약속과 달리 도시공사 내부 간부 2명이 평가위원회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15년 3월 당시 사업자 선정평가는 공사 내부 절대평가에 이은 외부위원회 상대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상대평가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 외부인사 5명이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차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공사 간부 2명이 2차 상대평가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심사 과정을 거쳐 결국 성남의 뜰이 3개 컨소시엄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기획한 부서장과 팀장이었거든요. 성남의 뜰을 선정하기 위한 정황에 이에 대해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공무원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5천만 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데 대해서는 자본금 외에도 운영 경비로 350억 원을 썼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도시공사 측엔 사업자 선정 경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후보는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모두 사퇴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까?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공격이 계속되자 이재명 후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드러나면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과거 야당이 토건 세력과 결합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역시 같은 논리로 이재명 후보를 감쌌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윤석열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그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은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당군 일의 최대 특혜 사업이라고 맞섰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신의 조국 비호성 발언을 철회하긴 했지만 그 후폭풍이 이제 여권으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홍 후보가 비겁하다면서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후보는 조국 수사가 과잉이라고 지적한 홍준표 후보는 옳았지만 자기 진영에서 타박한다고 금세 말을 바꾸는 건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바꾸고 형세를 쫓아 굴복하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인 심평 변호사도 홍 후보는 공정가치를 구현할 대변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공정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조국 일가를 두둔했다면서 얄팍한 계산으로 모순을 스스로 떠안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캠프는 홍 후보를 향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고 했고 최재형 후보도 실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우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죠.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죠. 네. 홍 후보가 생각을 바꾼다면서도 사과 없이 경쟁 후보들을 비판한 데 대해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하태경 후보는 후폭풍이 크니 자기 생각을 바꿔준 사람을 공격한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본인의 수사 철학이니 관리니 운운하며 핑계대지 말고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둘째 날인 오늘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귀성길 풍경도 예년과는 다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대표적인데요. 그곳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
네,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휴게소가 다소 썰렁해 보이는군요. 네, 고속도로엔 기성 차량이 몰렸지만 휴게소를 찾는 차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로 인해 이렇게 휴게소 내부에서 취식이 금지되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사서 차 안이나 건물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차로 들어가는 그런 일행들만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찾는 손님도 없어서 휴게소 내부 식당가는 아예 불을 다 끈 채 영업을 멈췄습니다. 방역 조치를 모른 채 휴게소를 찾은 귀성객 가운데는 편의점 음식 등으로 휴게소 건물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얼른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고향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서 먹는 재미도 추억인데 다소 아쉽긴 하겠어요. 이제는 고속도로 상황도 궁금합니다. 정체가 풀렸습니까? 네, 오후 5시를 전후해 신갈 IC나 천안 IC 등 몇몇 구간에선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측은 저녁 8시에서 9시쯤부터 본격적으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현재까지 총 36만 대입니다. 오늘 7만 대가 더 귀성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오후 7시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 목포까지 3시간 4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동량이 지난 설 연휴보다 31%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흥휴게소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귀성, 귀경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꽉 막힐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달리는 얌체족 때문에 도로 정체가 더 심화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차량들을 잡아내기 위해 헬기와 암행 순찰차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늘과 도로 위에서 동시에 포착하니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단속 현장을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상공에 나타난 경찰 헬기.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헬기에 탑재한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최대 600m 상공에서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번호판까지 식별합니다. 헬기의 장점인 공중에서 넓은 지역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차량 단속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헬기가 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내면 암행군 영동선에 있죠? 가까운 곳에 있는 암행순찰차가 현장에서 단속합니다. 전용차 위반이신 겁니다. 면허증 주시고요. 추석 연휴 첫날인 어제 경찰은 경기도 내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지공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모두 49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86%인 42건이 정체 현상을 피하려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었습니다.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8%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무리한 끼어들기 등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부추기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추석입니다. 올해도 마음 놓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는 어렵지만 올해 설에 비해서는 기준이 다소 완화돼 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병순 기자와 어떤 경우에 몇 명이 만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저는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대체 가족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집이냐 다중이용시설이냐,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인원 제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50대 가장 김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 씨가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4+4,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 4명과 완료하지 못한 사람 4명을 더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 접종을 완료한 김 씨와 조부모, 그리고 김 씨 아내 4명, 그리고 1차 접종만 했거나 접종을 하지 못한 자녀와 친인척 4명을 더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4명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접종 완료자가 2명이라면 미접종자는 6명이 아니라 4명까지 허락되기 때문에 최대 6명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비수도권의 경우에 집 밖에서 만날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가족과 성묘를 가거나 외식을 가는 경우도 4+4가 적용이 되고요. 예. 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의 경우이고 수도권은 또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휴 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4+4, 최대 8명은 집안에서 가족 모임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락이 되는 겁니다. 예. 이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갈 땐 사적 모임 기준 적용을 받고요. 오후 6시 이전엔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엔 접종 완료자가 4명 포함이 돼야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을 제외하면 기존대로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연휴를 맞아서 이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 경우도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수도권에선 같은 주소지의 가족의 경우엔 인원 제한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2명까지만 머물 수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가 4명이 있다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숙박시설에 모이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것도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돼야 최대 8명까지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참 경우의 수가 정말 많네요. 이걸 좀 한 번에 정리해 놓은 표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몇 명이 모여도 되는지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내놓은 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건데요. 이 클릭 몇 번으로 모임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서울소재대학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만든 인원 제한 알림이인데요. 모임의 날짜와 시간, 이 장소 등을 입력하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죽하면 이런 사이트까지 생겼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서 빨리 이런 복잡한 계산 없이 가족끼리 마음껏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뒤 실종됐던 40대 자영업자가 석 달 만에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국회 앞에 설치됐던 합동 분향소에는 3천여 명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경찰 감식반이 산 중턱에서 증거를 채집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4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농자재 배달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파산 신청을 한 뒤 생계난을 겪다 가족에게 떠나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그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차에는 유서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나머지 전이 소지품 같은 거는 있다고. 국회 앞 길거리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 영정을 들고 운구를 마친 자영업자들이 분향소를 철거합니다. 최근 20여 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분향소가 마련됐고 지난 사흘 동안 조문객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합니다. 이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디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하십시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무면허로 사고를 낸 뒤 경찰관에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사고를 낸 겁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반포대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옆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장제원 의원 아들 용준 씨였습니다. 장 씨는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음주운전 사고의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장 씨는 무면허의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4명인가 3명인가 차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도 보니까 접촉사고 조금 난 것 같더라고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장 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나 봐요. 예. 그 장쪽에 더 들어보고 조사를 해봐야 돼. 경찰은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 불응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곧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수순을 밟게 되면서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부친 장제원 의원의 거취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 후보 캠프 측은 후보와의 논의를 거쳐 장 의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어제 한라산 탐방로에서 등산객 28명이 말벌떼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2명은 크게 다쳤는데요. 벌초와 성묘가 집중되는 요즘 말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 조심해야 합니다. 벌쏘임 사고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벌집에 살충제를 뿌리고 벌에 쏘인 등산객을 비상용 모노레일로 이송합니다. 어제 낮 3시쯤 해발 1300m 한라산 관음사 코스 탐방로에서 등산객 28명이 말벌에 쏘여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등산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산하시다가 이렇게 많이 쏘신 것 같아요. 지난 4일 전남 여수에서는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올 들어 6명이 벌에 쏘여 숨졌는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사망자 4명이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이 넓은 모자로 머리를 보호하고 공격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최대한 벌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든지 엎드릴 경우에는 집단 공격 10m, 20m 이상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벌들은 이제 천적이 멀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집으로. 전문가들은 또 벌을 유인하는 향이 강한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벌에 쏘이면 119에 신고한 뒤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광풍처럼 몰아치던 가상화폐 거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는 4개월 사이 10분의 1로 줄었고 100여 개 거래소 가운데 60여 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억 원 가까운 고객 예치금을 보유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 지난 16일 서버 점검에 들어간 뒤 3일 만인 오늘에야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거래 서비스 중지를 공지하라고 금융당국이 요청했던 기한에 바로 전날부터 점검이 진행되며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기도 하고 시장이 계속 불안정하고 해서 더 이상의 추가금을 넣어서 투자를 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기는 해요. 국내 코인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는 최근 넉 달 사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코인 투자 90%가 이뤄지는 4대 코인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는 각각 모두 90%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100여 개 거래소 중 60여 개 거래소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이 4월 중순 고점을 찍은 이후 7월에는 반토막 나는 등 가격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가입이 줄면서 이들의 거래 횟수도 9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체 현상에다가 이제 특검법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계속 이제 신규 회원 가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도 시장에는 또 다른 여파를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집값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아파트 거래량은 3개월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호가는 최근 1, 2주 사이 5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40에서 50% 정도가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세금에 나오는 양보다는 가치값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매물은 2달 연속 4만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는 데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세 세율은 75%까지 높아졌습니다. 거래 절벽이 심각해지면서 일단 매물이 나와 거래가 됐다 하면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전셋값 중간 가격도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면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떨어질 걸로 예상했지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수억 원씩 양도세를 부담을 하고 나면 자산 가치가 많이 줄어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출 막히고 현금 부자들만 들어온다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좀 낮춰서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 속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거라고 입을 몹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추석에 만나지 못해도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떤 선물 준비하셨는지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바일 쿠폰부터 주식까지 선물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유행하는 명절 선물에는 당시의 시대상이 녹아 있는데 류지연 기자가 그 변천사를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황정민 씨.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에게 과일이나 소고기가 아닌 주식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선물하기를 알아보던 중에 주식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주식을 선물하게 됐고요. 어떤 미래 가치를 선물한다는 의미에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좋은 의미인 것 같아 선물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몰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주식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일주일 만에 13,000건을 이용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인 5, 60년대에는 달걀과 라면, 미원 등이 명절의 인기 선물이었습니다. 이어 경제산업화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던 7, 80년대에 처음으로 갈비 세트 같은 값비싼 선물이 나왔습니다. 이후 90년대엔 백화점 상품권이 추석 선물로 등장했는데 IMF 이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저가 선물 세트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명절 선물은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담고 있기 마련인데 코로나 이후엔 또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세월을 거치면서 명절 선물도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최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핵심 동맹인 영국과 호주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 정부도 핵 잠수함 보유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놓고 벌어지는 물밑 움직임에 맞췄습니다. 권은영 기자 포커스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의 유령. 7,4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이 출렁이는 바다를 뚫고 들어가 잠행에 나섭니다. 전속으로 달리면 1시간마다 연료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한대 잠수로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핵잠. 속도도 디젤함보다 3배 빨라 지구를 40일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미국이 1958년 영국과 단 한 번만 공유했을 정도로 민감한 핵심 정보인 이 핵 추진 기술을 호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he first initiative under AUKUS is our shared ambition to support Australia acquir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for the Royal Australian Navy. 프랑스의 반발까지 불러온 미국의 이번 결단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군 전력을 끌어올려 대중 포위망을 좁히겠다는 의도입니다. 摒弃陈旧过时的冷战零和思维和狭隘的地缘政治观念。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핵잠수함 사업도 재추진될지 관심입니다. 핵잠수함의 운용을 위해선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지만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은 기존 협정에 벗어나는 양의 우라늄 제공을 꺼려왔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잠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비밀리에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개념 설계까지 마쳤고요. 그 당시에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지금은 가시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고 우리도 밀착 감시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핵잠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 여기에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혀 전력 비대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로비스트가 투자자로입니다. 네, 로비스트가 투자자로.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4호의 주주로 밝혀진 A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탕주의를 노리던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공영 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닥쳤던 개가 됐죠. 성남 시민들은 수천억대 이익을 이제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결국 무산됐고. 네, 그런데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인 A 변호사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하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무산시켰다는 한탕주의 민간 사업자의 관계자가 결국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봤다는 건데 이 A 변호사는 얼마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까? 네, 이 천화동인 4호 주주로서 투자한 금액만 살펴보면 7천만 원 가량입니다. 네. 이 천화동인 4호가 3년 동안 가져간 배당금만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A 변호사 역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A 변호사 등의 투자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네, 이 SK증권을 통한 특정 금전 신탁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알 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로 서류상으로 보면 SK증권이 투자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그동안은 실제 투자자들이 감춰져서 왔습니다. 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르는, 감추는 그런 방식을 썼을까요? 참 궁금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의문점인데요. 네. 이 A 변호사는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있었던 만큼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익 배분 구조상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보통주의 실제 주인을 성남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실제 투자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지만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투자자들은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모 씨를 따라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차명 주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로비스트가 투자자로의 느낌표는 황금 닭을 잡은 개입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는요, 당초 개발 수익을 노리던 민간 업자들이 공연 개발 추진으로 닥쳤던 개신세가 됐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도 황금 닭을 잡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어후명 변수 있나입니다.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이런 얘기죠. 네.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첫 번째 물음표에서 다뤘던 대장동 의혹.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제 변수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번 주가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가.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직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호남 지역 지지율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정세균 후보 사퇴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시점 모두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날과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요. 호남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0.1%, 이낙연 후보 32.3%, 추미애 후보가 7.1%를 기록했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8.3%였는데요. 9월 첫 주째에 이뤄진 같은 업체의 조사에서는 이재명 34%, 이낙연 30%, 추미애 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세 사람 모두 수치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의 상승폭이 가장 큰 편입니다. 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이 없다, 즉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기권표가 22%에서 8.3%로 확 줄었습니다. 네. 이 정세균 후보 사퇴 전에는 호남의 3자 구도가 양자 구도로 바뀌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될 사람에게 표를 주자는 것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호남의 전략 표심인데 지금 최 기자가 얘기했던 걸 보면은 영향이 별로 없었던 건가요? 이 전체 언론이 강하게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의 여론조사에서도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호감이 51%로 비호감 35%를 훌쩍 뛰어넘은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호남과 비호감이 동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호남 민심이 이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거는 내주 초쯤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근거가 나올지가 아마 핵심 변수가 될 듯한데요. 아직까지는 성남시의 문제이고 이재명 후보는 지휘 차원의 책임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는 시점이 앞으로의 여론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어후명 변수 있나의 느낌표는 호남이 게임 체인저로 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 대선 경선 한 역사의 장면으로 꼽히는 게 바로 지난 2002년 3월 16일 광주의 선택입니다. 안정적 대세였던 이인재 후보를 꺾고 부산 출신의 개혁적 인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과 104표 차로 광주 이변을 낳아서 이것이 결국 전국 돌풍까지 불러일으켰죠. 이 광주 전남의 한화갑 후보와 전북의 정동영 후보도 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세론 이재명 후보와 호남 후보 이낙연 모두 안심할 수만은 없게 하는 대목일 겁니다. 네. 최지원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키움을 완파하고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선발 투수 유희관은 오전 6기 끝에 통산 100승에 성공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0대0으로 팽팽히 맞선 4회. 두산 양석환이 침묵을 깨는 선제 석점포를 터뜨립니다. 시즌 25호 홈런. 식을 줄 모르는 양석환의 타격감. 6회 이번에도 왼쪽 담장을 넘기며 연타석 홈런에 성공합니다. 홀로 5타점을 올린 양석환의 지원에 유희관의 어깨는 가벼워졌습니다. 6이닝 무실점으로 자신의 몫을 완벽하게 해내며 개인 통산 100승에 성공했습니다. 두산 소속 세 번째이자 KBO 리그 32번째 기록입니다. 정말 100승이 할 때 가장 어렵지 않았나. 나이가 36이지만 꿈을 이룬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대0 완승으로 3연승에 성공한 두산은 97일 만에 5위에 등극하며 가을 야구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역시 가을 야구가 절박한 7위 SSG. 8회 한유섬의 동점 솔로 홈런이 터지며 역전까지 기대했지만 9회 1-3할로에서 최주환의 병살타로 삼성과 4대4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롯데와 한화의 경기에선 보기 드문 선수 퇴장이 나왔습니다. 4회 롯데 전준우 타석, 상대 커브볼에 배트를 멈췄지만 심판의 콜은 스트라이크. 전준우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결국 퇴장을 당했습니다. 예상 밖 악재에도 롯데는 3대1로 승리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맑은 날씨와 함께했는데요.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해서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 전주 29도, 대구가 27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총 10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집중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최신 기상 정보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녁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귀경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 야당의 질문 내용은 민간업체가 주거 개발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3년 동안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게 정상이냐는 것이었습니다. 1,153배의 수익. 처음엔 이런 수익이 난다는 게 신기하기도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의심은 쌓여갑니다. 관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거론되는 의혹이라 정치 공방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7명이 챙겼다는 배당금 액수를 보며 느껴지는 허탈감은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